신정원 선생이 새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신정원입니다. 신정원이 아니라 항상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토론자가 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되게 토론이 순서가 지연되기 때문에 청중들은 이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제가 새 글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했지만 혹시 몰라서 홍은 선생님 발표문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혹시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님이 사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많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주류경제학에서 욕망에 대한 중립성 입장을 표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욕망이 아니라 선호라는 말로 표현하고 선호는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가지는 거니까 그게 좋으니 싫으니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각자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선호가 양적으로 더 많이 충족되는 상태가 좋은 상태고 그 시장은 대체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욕망 내지 선호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면 좀 암묵적인 비판적인 요소를 좀 담고 있고 욕망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욕망이 바람직하고 어떤 욕망은 억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제가 보완을 한다면 사실 이제 신구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선호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합리성입니다. 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성이고 실체적 합리성이 아닙니다. 실체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떤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구전파 경제학이 욕망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리주의 영향인데 특히 이제 공리주의 창시자인 맨담의 양적 공리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인데 쾌락과 고통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하는 거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자유주의 철학의 전쟁인 거죠. 개인들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선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추구해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그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이걸 존중하지 않으면 일종의 전체주의나 과도한 운정적 간섭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신구전파 경제학이 실증 경제학을 표방하기 때문에 과도한 가치 판단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 욕망의 질에 대한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욕망에 대한 중립성 입장에 갖는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욕망과 나쁜 욕망을 구별하고 욕망을 서열화하는 그런 이제 입장은 되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이제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적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욕망에 대한 검열과 평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와 공존하는 자본주의는 욕망에 대해서 가장 관용적인 체제입니다. 사실은 다양한 욕망들을 인정하고 사실은 오히려 부추기는 체제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이 가장 해방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중립성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작 자본주의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잖아요.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사실은 욕망에 대해서 차별화된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돈이 없는 사람의 욕망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의 욕망이 중시됩니다. 모든 욕망이 아니라 구매력을 동반하는 욕망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욕망보다는 지금 돈을 지출할 현재 세대의 욕망이 더 강조됩니다. 그다음 바람직해 보이는 욕망보다는 일단 표출된 욕망이 더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도덕적 편향성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신고전파 경제의 욕망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들이 합리적인 주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잘 안다면 본인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낳는 거죠.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내적으로 강한 개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첫째, 개인의 욕망은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홍 선생님 그래도 나오던 광고에 대한 의존 효과가 있는 거죠. 없던 욕망도 광고가 만들어내는 거죠. 기업들의 욕망을 창출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는 욕망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에 대한 평가를 지배하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그 전도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최종적인 욕망의 대상인 사용 가치가 아니라 그 획득 수단인 화폐가 더 강한 욕망의 대상이 되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내용뿐만 아니라 충족되어야 되는 욕망의 양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인류의 철학사나 종교사를 보면 대부분 욕망의 절제를 강조해왔고 중용을 강조해왔고 또 많은 경우에는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려면 극단적인 금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사실 진리적이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이 적극적으로 긍정될 뿐만 아니라 욕망이 조장됩니다. 그건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욕망이 권장되는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드문 사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욕망을 충족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잖아요.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노동의 고통이 따르는 거고 또 일정한 소비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추가적 소비가 행복을 별로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연구도 많고 삶이 내용적으로 공허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 선생님도 욕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삶이 뭔가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문제는 실체적으로 좋은 삶이 뭐냐에 대해서 권위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잘못하면 굉장히 전체주의적 사고와 결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최소한의 합의에 기초해서 욕망을 규율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 욕망 충족을 위해서 타자의 고통을 크게 늘리는 욕망부터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자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노동자의 고통이 증가됩니다. 소비자는 동시에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망 충족이라는 가치와 노동자의 고통 경감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 주권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건 주로 이제 노동 입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겠고 부분적으로는 성찰적인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욕망의 대상이나 충족 수단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욕망을 규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소한 욕망의 증진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은 중단돼야 된다. 이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 창시자인 벤담이 인류가 발전하게 되면 동물의 고통과 복지 문제도 중요한 윤리적 의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근거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존재론적 근거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거든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동물은, 특히 고등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현 세대의 욕망 충족이 후세대의 복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많을 때는 욕망 충족이 억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 훼손 문제와 관련되고요. 조세정책이나 사회복지 제도를 통한 분배 격차 축소는 평등이란 가치의 실현에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돈을 무한히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시킨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격차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돈을 더 많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윤 원리가 아니라 필요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공공부문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공중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욕망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시장에서 각자 사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여지 자체가 차단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현금급여 외에 현물급여의 비중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나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거죠. 경제에서 그게 주로 이제 소비자의 무지 문제로 정당화됩니다.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못할 경우에는 예컨대 알코올 중독자에게 돈 주는 것보다는 밥 주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물급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정부가 필요 원리에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돈이 발언할 수 없는 영역이 좀 생기는 겁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의 영역이 생기고 돈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자본주의 기본적으로 돈의 논리가 좁은 의미에서 경제 영역을 넘어서 모든 영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섬들이 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 구성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